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미끼를 던져서 계속 배상을 해주고 이자를 주고 하면서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200만 원 주면 한 달 만에 10% 20만 원 그냥 바로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쌓이니까 그 돈이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 됐다고 몇십억을 주게 되면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피할 수 있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사기꾼 감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그리고 주식 리딩방 사기,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 가지 사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기범들의 특징 4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해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13년차 대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열심히 모으신 재산 날리지 않도록 진짜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꼭 사기 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꼭 미끼를 던져요.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미끼를 던져서 그걸 제대로 계속 배상을 해주고 이자를 주고 하면서 이제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7에서 9% 정도 이자를 주겠다고 했던 K갤러리 사건이나 또 대부분의 폰지 사기들도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율 10% 주겠다고 하면 200만 원 주면 한 달 만에 10% 20만 원 그냥 바로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쌓이니까 그 돈이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 됐다가 1000만 원 됐다가 나중에는 전 재산 털어서 몇십억을 주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상환할 수 없어서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피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 수익률보다 너무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는 의심을 하고 보셔야 돼요.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높은 이율, 예를 들어 1년에 20%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되냐면요. 앞선 갤러리 K 사건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폰지 사기도 그렇고 특정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고 하거든요. 갤러리 K는 실물, 경제가 어디에서 돌아가느냐, 결국 그 그림을 기업이나 은행에 빌려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렌탈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폰지 사기들도 부동산 경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수익률을 주려면 그에 대한 이자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돼야 되냐면요. 저희가 7에서 10% 이자만 보장을 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회사 운영비나 인건비 그리고 저희가 품위유지비도 들잖아요. 그런 사기를 치려면 또 잘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야 되니까 그거의 몇 배를 상회하는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이자율의 몇 배가 상회하는 수익률이 나는 사업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실체가 있는지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멘트를 사용해요. 급하게 막 전화가 와서 지금 당장 거래가 이상 거래가 감지가 되었으니까 어떤 행위, 비밀번호를 누른다던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겁을 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얻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13년차 대표 변호사인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언제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제 계좌가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행위를 해야 된대요. 제가 변호사인데 어디시라고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분이 약간 중국 동포 같은 목소리셨는데 갑자기 말끝을 흐리시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 수사부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디 수사부요? 제가 아는 거기 그런 국은 없는데요? 했더니 갑자기 이제 말귀를 흐리시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되게 당당했는데 제가 변호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꼬리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도 정해진 레파토리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원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범을 피하실 때는 우선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 돌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급하게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건 전화를 끊고 또 한번 잘 천천히 생각하셔서 과연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사기꾼들의 특징은 신뢰감을 주는 행위를 합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된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아줌마라고 소개가 돼서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이슬비 씨 같은 경우도 SNS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슈퍼카 이런 거 올리는 영상 계속 올리고요. 백화점 VIP실 그것도 상위 1% 1년에 몇 억 이상 쓰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VIP실에서 사진을 찍고 맨날 얘기를 한다던가 라이브를 한다던가 하면서 본인이 돈이 많다는 부분도 강조했지만 또 하나는 남편과 자식의 얼굴을 꾸준히 오픈을 시키면서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자식의 얼굴까지 다 오픈시켰는데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냐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많은 저 같은 이제 아줌마들이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한 거죠. 그래, 자기 얼굴, 자식 얼굴을 몇 명이나 계속 다 오픈시키면서 학교랑 이런 게 다 공개된 상태로 어떻게 사기를 칠까? 당연히 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국 그분 어떻게 걸렸나요, 여러분? 결국 이슬비 씨 지인이 집으로 찾아가서 핸드폰 거래 내역을 본 거죠. 꾸준히 자기가 단테로 이만큼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키움계좌증권이었는데 그 인증했던 증권사가 키움증권에 어떤 이제 HTS를 까보니까 뭐 거래 내역 자체가 하나도 없고 인증을 했던 것들은 모두 다 포토샵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최근에 저희가 문제됐던 이희진 사건, 아싸 이희진이라고 하는 분의 주식 사기 사건도 그렇고 많은 주식 사건들을 결국 어떻게 걸렸냐를 생각해보면 이슬비 씨 사안처럼 계좌를 열었을 때 그런 내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희진 씨도 어떤 유튜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계좌 내역 네가 공개해서 진짜 거래 내역 있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뭐 10억 주겠다라고 했나요, 그때? 그러면서 결국은 공개하겠는데 그런 내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접 본인들이 인증할 수 있다고 해도 사진은 요즘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딥페이크 사건처럼 동영상도 조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계약서나 공식적인 문서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계약서나 처분 문서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서 증거법상 그 처분 문서가 어떠한 말과 행동보다도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걸 써주는 순간 본인들이 그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나 문서들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은 최대한 모든 것들을 문서화시키고 신분증이나 뭐 인감증명서 같은 거 받으셔서 전부 다 증거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사기꾼들 감별하기 위한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하게 접근하고요. 또 SNS가 발달하면서 그게 시각적으로 그들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소중하게 얻으신 재산 사기로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